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사에 최대 3,500%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숫자를 관세에서 본 기억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3,500% 관세. 35%도 아니고 네. 사실은 100%만 넘어가도 그냥 너희 거 우리한테 수출하지 마 이건데 3,500%면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3,500%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와.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입니다.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양열이 먼저 나온 거고요. 훨씬 더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류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열은 이제 간단하게 태양빛을 받으면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뭐 주로 이제 물을 좀 데피는, 그럼 물이 좀 따뜻해지니까 뭐 하다못해 온수를 쓸 때도 그냥 바로 끓여가지고 보일러 돌리는 것보다 햇빛에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쓰면 좀 낫다라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태양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태양열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돋보기 같은 것만 이용을 해도 어릴 때 이제 우리 그런 장난 많이 쳤죠. 까만색 종이에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집중하면 좀 타고 막 연기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이제 태양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열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열을 높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거울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사를 잘하는 알루미늄 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빛을 많이 모아서 그걸로 열을 끌어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제 물을 끓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절절 끓는 물을 쓰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수증기를 증기를 펄펄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로 뭐 터빈이나 발전기 같은 거를 돌려서 증기기관 같은 걸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전기를 얻는 뭐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상당히 옛날부터 여러 가지 용도로 사람들이 사용하던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요즘도 캠핑 용구 중에 가끔 가다 보시면 뭐 태양열 조리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판 같은 걸로 보통 많이 만드는데 보면 약간 둥그런 무슨 접시 모양이나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비빔밥 그릇처럼 생긴 엄청 크게 생긴 그런 알루미늄 판인데 중간에 초점이 맞는 자리에다가 뭐 고기라든가 물 끓일 수 있는 뭐 반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얹어 놓으면 빛이 거기 다 집중돼 가지고 이제 뜨겁게 돼서 끌어오르기까지 하는 뭐 그런 거 좀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그런데 의외로 햇빛이 좋을 때 쓰면 생각보다 화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에다 지져서 구워 먹으면 이게 불이 안 닿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맛이 또 좀 특이한 맛이 나고, 그래서 그 캠핑 갔을 때는 좀 뭐 재밌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런 게 태양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쓰는 주류 방식은 이 태양열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 태양광을 요즘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 이제 눈에 띄는 건데, 이제 옛날부터 태양열도 이렇게 종종 사용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말이 이렇게 헛나와서 착각하셔가지고 저기 태양열 많이 설치돼 있다. 태양열 발전 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체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쓰이는 거는 태양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도 태양광이고요. 네. 그러면 태양광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깔아놓은 거다. 그게 주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받아서 전기가 되는 반도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뿌리 깊은 제조업에서 조명 시간 할 때 LED라는 조명 방식을 요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쵸. 그것도 다 일종의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ED는 전기를 넣어주면 지가 빛을 내는 게 LED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빛을 받으면 전기를 오히려 자기가 뿜어주는, 그게 솔라셀, 태양광 전지 셀이다, 태양광 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흔히 태양광 하는 거는 우리가 LED 조그마한 소자를 굉장히 많이 묶어 놓으면 강한 불빛이 되듯이 이 태양 전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셀을 아주 많이 깔아 놓아 가지고 쫙 펼쳐 놓고 그걸로 빛을 받게 해 가지고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가면서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 뭐 시커멓게 깔려 있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다 반도체 밭이라, 반도체를 쭉 깔아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사실은 정말 예로부터, 정말 몇십 년 전부터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태양광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를 옛날부터 투자를 많이 해오고 지금도 뭐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게,
우리나라가 뭐 산업용으로 그리고 인구도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면 적지는 않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라서 우리나라가 전기가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 사용 중에 태양광 조달하는 비율로 따지면 태양광 비율이 아직까지 크게 높지는 않은데 태양광을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네. 태양광의 전체 양으로 따지면 결코 우리나라도 뭐 태양광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양이 적은 나라는 아닙니다. 양적으로만 설치된 태양광 장비에 양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한 세계 태양광 뭐 10대 강국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 순위가 이렇게 올라온 지도 꽤 됐습니다. 예. 요즘 뭐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유행이라서 온갖 나라들이 다 태양광을 앞다투어하면서 순위가 뭐 조금 밀려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세계적으로 태양광 많이 하는 나라들 순위를 조사를 해보면 태양광의 절대 강자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태양광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땅이 넓은 나라일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중국이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네. 하고요. 그래서 600기가와트 정도는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도 600기가와트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라는 게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10억 와트가 1기가와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휴대전화 충전할 때 쓰는 충전기 이런 게 10와트짜리 충전기 이런 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1억 개를 충전할 수 있는 게 1기가와트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대충 평균 내보면 하나에 1기가와트 정도 보면 얼추 맞습니다. 근데 그거의 600배에 해당하는 양이 중국에는 태양광으로 깔려 있고 이보다 더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600배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만 중국에 있다. 네. 근데 이거를 1대1로 비교하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밤 되면 다 꺼지기 때문에 원전하고 1대1 비교는 안 되는데 태양광 잘 될 때 기준으로 보면 뭐 그 정도 수치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 아마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다 합쳐도 중국 반이 될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될 정도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의 또 절대적인 2위 이 나라도 아주 큰 3위하고 아주 큰 격차로 2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땅이 큰 나라죠.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100기가와트 이상 합니다. 120기가와트, 100기가와트 이상 해가지고 중국하고는 격차가 엄청 크죠. 네. 그런데 3, 4위권이 100기가와트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독일 같은데 태양광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데가 뭐 80기가와트, 90기가와트 정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필두로 해가지고 인도,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3, 4, 5위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바로 다음 데는 한 20기가와트에서 40기가와트 정도 하는 나라들 군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자주 들어가요. 뭐 브라질, 호주 다 땅 큰 나라들이죠. 네. 그런 나라들이 10위권 안쪽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삐집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땅이 넓지 않다라는 거는 치고는 태양광을 사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 양적으로 보면. 뭐 건물 벽에다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 태양광 하는 양이 2023년 정도에 집계된 수치 기준으로 한 27기가와트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비 최대 용량으로만 보면 원자력 발전하고 우리나라 태양광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최대치만 놓고 네, 보면. 왜냐하면 태양광은 밤 되면 다 꺼지고 예. 뭐 날씨가 흐리면 안 되고 하니까 원자력하고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최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태양광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워낙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전기 그걸로도 안 중에 되고. 차지하는 비율은 작고 또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중국하고 비교가 돼서 보이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커서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유럽의 되게 친환경 선진국 같은 뭐 영국, 프랑스,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 되게 막 친환경이라서 뭐 태양광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보다 설치된 용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도 이게 경쟁 상대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것 같아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덩치도 크고 뭔가 할 게 많은 곳이 우리나라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81님이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여름에도 전기요금 걱정 안 하고 에어컨 돌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집 옥상이나 건물 옥상에 이런 거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집이 이제 자기 집이라서 아하, 이렇게 마음 놓고 자기 집, 설치하시는 자기 분들인 건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부럽죠. 네. 또 새로 짓는 건물들에게도 또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태양광 발전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다. 엄청나게 깁니다. 이거를 태양광으로 처음
처음으로 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본 거라고 따지면 한 19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 과학자들이 전기를 태양으로 조금 만들어냈다. 독일 과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에 성공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이미 19세기 때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카메라 이야기하면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빛을 받으면 전기를 뿜어내는 광전 효과라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 이 광전 효과라는 현상을 깊이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이런 말씀 잠깐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이 광전 효과라는 이 현상이 태양광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모듈에 달려있는 이 이미지 센서가 빛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밀하게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싹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면 태양광은 뭐 정밀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상관 안 하고 빛이 오는 대로 다 전기를 그냥 하여튼 많이 만들면 된다라는 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원리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 한 명 꼽으라면 독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과학자 하이니리 루돌프 헤르츠라는 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빛의 색깔을 숫자로 나타내면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빛의 색깔을 주파수로요? 네, 빛의 색깔을 우리가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말로도 네.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숫자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찾아내는 게 주파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파수 중에서 눈에 보이는 주파수의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사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보다 훨씬 더 적거나 훨씬 더 수치가 커지면 빛인데도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빛들이 생깁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죠. 그리고 주파수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사람 눈에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빛이 전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라디오 방송이 97.3MHz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전파의 그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97.3MHz 사람 눈에 절대 안 보이는 정도의 빛인데 방송을 하기에는 좋은 빛이라 가지고 그거를 전파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이 97.3MHz라고 할 때 이 헤르츠 이게 이제 사람 이르츠 헤르츠라는 과학자 이름에서 따온 단위거든요. 네네네. 이 헤르츠가 전기, 빛 이런 걸로 실험을 하다가 야외에서 실험을 할 때는 실험이 잘 됐는데 예. 실내에서 다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험이 안 된 거를 발견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뭐 특히 무슨 뭐 시연 같은 거 할 때나 발표 같은 거 할 때 이런 일 많이 겪잖아요. 실험실에서는 잘 됐는데 분명히 이거 준비할 땐 잘 됐는데 발표하러만 나가면 안 되지? 이런 거 누구나 겪잖아요. 네. 헤르츠도 이걸 겪은 거예요. 근데 재수없다 운 없다 이러고 만 게 아니라 이 사람 뛰어난 과학자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열심히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아낸 게 뭐냐면 금속 재질에 따라서는 햇빛을 받으면 거기서 전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만든 회로를 오작동시키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요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발전돼가지고 그러면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기를 만드는 도구를 아예 만들어도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탄생한 게 이제 태양광이죠.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유용하게 만든 장치로 많이들 손꼽히는 것은 1958년에 미국에서 발사한 인공위성입니다. 뱅가드 1, 뱅가드 1호라고 부르는 인공위성이 미국에서 시험용으로 우주에 날아갔는데 이 아주 조그마한 인공위성이거든요. 네. 한 1.5km밖에 1.5k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우리나라의 뭐 누리호가 뭐 톤 단위로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조그마한 실험용 위성이죠. 근데 요거를 올려보내면서 우주에서는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뭐 어떻게 충전을 해줄 수도 없고 하니까 태양광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여기에 태양광을 크지도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마한 전자계산기 같은 데 붙어있는 그런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거를 한 6개 정도 붙여가지고 우주에 떠올려서 돌려봤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작동을 해가지고 이거 태양광 잘 되는 건가 보다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 후로 뭐 지상에서는 태양광이 인기를 얻은 게 최근의 일이지만 우주에서는 기본이 태양광이었죠 한동안. 그래서 이런 게 우주 산업같이 당장 돈이 안 되는 산업 같은 거에 정부가 나서서 학계가 나서가지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기술적 돌파구가 생겨가지고 다른 큰 산업을 열어주는 그런 기술적인 발견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표적인 예시로 꼽아볼 만한 게 이런 태양광 같은 겁니다. 우주 개발, 우주 개척 뭐 이런 거
굳이 왜 하냐? 네. 우리가 뭐 외계인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 뭐 돈도 당장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 기술에서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발견이 된 것이고 뭐 세계 최고의 태양광 강국인 중국 같은 나라도 대표적인 우주 강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산업과 과학기술 개발에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 우주에서 아예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지구에다가 그거를 다시 이제 쏘아서 내려보내주는 이런 것도 네. 또 연구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그런 아이디어도 계속 나오고 있죠. 어. 이 태양광이 그렇게 어느 정도 실용화된 다음에 이게 급격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1975년경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 기계 비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뭐 설치 비용이나 땅값 같은 부대 비용은 좀 제외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1와트의 전기를 만드는데 태양광 장치를 설치하려면 한 $100 이상이 들지 않느냐, 120달러 드나 100달러 이상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보통 이 수치를 $1 미만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 40-50년 흐르는 사이에 태양광 비용이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거든요. 어떤 뭐 제조 비용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태양광이 뭐 비용이 많이 든다. 태양광은 뭐 효율이 떨어져서 비싸다. 이런 게 뭐 여전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땅값이나 설치 비용이나 뭐 유지 보수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이게 매년 다를 정도로 태양광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 추세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효율은 좋아지고 있다. 네. 과거보다. 또 하나 태양광 그 셀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원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게 쓰이죠. 그렇습니다. 실리콘, 규소, 우리말로 규소라고 하죠. 예.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물질, 주류 반도체의 제일 기초적인 재료라고 하는 이 규소가 태양광에서도 태양광도 규소 아닌 걸로 태양광을 만들 수도 있는데 태양광의 주류는 역시 반도체 다른 제품하고 똑같이 규소를 주 재료로 만들게 됩니다. 네. 이게 약간 좀 화학적인 이야기 이런 거 좀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원소 중에서는 규소하고 탄소가 성질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사람 몸이 탄소가 수분 빼면 탄소가 주성분입니다.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지구상의 생명체의 성분도. 그래서 무슨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상한 외계인이 나타나면 네. 저 외계인은 지구의 생명체와는 다르게 탄소가 주재료가 아니고 규소가 주재료다. 뭐 이런 장면 SF 영화 같은 데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탄소하고 규소가 성질이 좀 비슷해서 그렇거든요. 우리 탄소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 네. 쉽게 어쩌지저쩌지 하다 보면 많이 생겨나가지고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인 게 탄소하고 산소가 1대2로 붙어서 생기는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나서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규소도 이렇게 저렇게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산화규소가 많이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연료 태우면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산화규소가 그래서 자연에 많이 있거든요. 규소도 지지고 볶다 보면 이산화규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산화규소는 이 지상에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뭐가 이산화규소일까요? 널려 있습니다. 이산화규소가. 모래. 네, 맞습니다. 모래, 돌 이런 거의 네. 주성분이 이산화규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규소를 그러니까 모래나 돌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순수한 이산화규소만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서 산소를 환원 반응이라는 반응을 시켜가지고 쫙 뽑아내면 순수한 규소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규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해서 반도체라든가 태양광 전지라든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참고로 이산화탄소도 환원 반응을 잘 일으키고 하면 순수한 탄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아까 탄소는 생물에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순수한 탄소로 보내주는 그런 거를 해주는 역할의 한 70% 정도를 해주는 게 자연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식물이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아하. 이산화탄소를 탄소계 성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식물을 우리가 불에 태우면 숯덩이가 되죠. 그게 이제 탄소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바꿔주는 거에서 중요한 역할은 광합성으로 다 해주는데 이산화규소를 순수한 규소로 바꿔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래를 사다가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뭐 끓였다가 녹였다가 전기로 지졌다가 별별 일을 다 해가지고 이 규소 덩어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든 규소 덩어리를 흔히 이제 메탈 실리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럼 이게 탄소라고 치면 숯덩어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냥 숯덩어리 가지고는 반도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탄이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같이 탄소 덩어리라는 네. 거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 네네네.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 다이아몬드 공장에 가면 흑연이나 수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잘 지져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낸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압축해가지고 막. 네, 그래서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 메탈 실리콘 덩어리가 있으면 그거를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이 깨끗한 잘 정렬된 결정화된 보석 같은 재질로 살짝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를 정말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만들어주면 요거를 뭐 단결정 실리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태양광 발전하는 정도면 폴리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한 중간 정도 어중간한 정도로까지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실리콘을 안 만들어도 어중간하게까지만 만들어도 태양광용으로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덩어리를 그냥 햇볕에 노출을 시켜도 어느 정도는 태양광이 되거든요. 네. 요거를 살짝 더 강화를 하면 태양광 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이 태양광의 주재료고 실제로 반도체의 주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는 폴리실리콘 만드는 공장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워낙 싸게 너무 잘 싸게 만들기 때문에 만드니까. 네. 지금은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공장이 좀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만드는 공장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게 제일 좀 대표적인 공장으로 손꼽힙니다. 옛날에는 이 군산에 있는 공장에서 정말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순도 차이가 좀 나는 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대충 한 99.99% 실리콘 순도로 해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만들면 이 정도면 태양광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99.99%니까 9가 4번 나온다라고 해서 49 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헷갈리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쓸까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만들려면 99.9999999%까지 가야 몇 된다라고 개예요? 해가지고 11개가 나온다라고 해서 11.9 순도로까지 올려야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군산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거는 경쟁력상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쪽으로 하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군산에서 공장 돌리던 회사가 해외에 말레이시아 쪽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이 군산 공장에서 제조하는 양이 대충 연간 한 4,000톤에서 5,000톤 정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조그만한 그런 부품인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4,000톤, 5,000톤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적은 양은 아니죠. 엄청난 거죠. 그죠?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찍어내는 양은 연간 한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체 폴리실리콘 양을 다 합쳐보면 수백만 톤 단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국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돌리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회사가 예전에 동양제철화학.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름이 이제 OCI고. 네네네.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 막 이렇게 기대 많이 품었을 때 증시에서도 엄청난 또 주목을 받았던 그 회사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그게 중국 쪽에다 이제 가격 경쟁에 의해서 좀 밀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반도체용을 만들자 이렇게 네. 또 좀 피벗을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어떤 요인을 찾아보면 사실은 뭐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건너왔을 텐데 왜 말레이시아에서 하면 잘 되고 우리나라에서 하면 힘들었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해 볼 만한 이유가 많이 있는 건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많이 좀 따집니다. 말레이시아가 원래 뭐 석유라든가 에너지 자원이 좀 풍부한 나라고 네. 또 산업 유치를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를 좀 팍팍 깎아주는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너무 싸가지고 산업체들이 전기를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전기요금 싼 데서 이 실리콘 뭐 녹이고 실리콘 막 끓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열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하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가 유리해서 그쪽으로 건너간 면도 있다라고 알아두셔도 좋겠죠. 2356님이 곽재식 작가님 나올 때면 이대호님은 네. 요거만 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날이기는 합니다. 2356님이 또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곽재식 작가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들어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제 전부예요. 이 이상의 뭔가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폴리실리콘을 넘어서는 게 또 있죠. 네. 태양광 발전에서도 이제 다른 기술을 또 차용을 하더라고요. 네.
페로브스카이트. 네네. 이것도 사람 이름에서 비롯된. 네. 이것도 뭐 주식 시장에서 한 번쯤 화제가 되면 뭐 어디 화제 주식가가 뭐 올랐다가 뭐 또 좀 뜸하다가 뭐 또 몇 년 전에 뜨거운 테마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락가락하는 그런 건데요. 페로브스카이트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이름이고요. 이 러시아 사람이 1830년대에 우랄 산맥에서 발견한 광물에서 나왔는데 그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이 직접 발견한 건 아니고 딴 분이 캐와가지고 이분이 분석을 하신 건데 그분 이름이 페로브스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견한 광물이다라고 해서 페로브스키아이트라는 이름이 돼서 페로브스카이트가 된 거죠. 이게 페로브라는 말이 러시아 쪽의 어근으로 따져가 보면 약간 아버지 이런 말이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키 이런 게 러시아 사람 이름에 많이 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 아저씨 광물 이런 뜻을 가진 말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처럼 정확한 특정 광물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의미가 좀 바뀌어가지고 구성 성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되어 있는 모습이 19세기에 페로브스키 아저씨가 캐냈던 그 광물하고 비슷하면 다 그냥 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소금 같은 경우에 물에 녹으면 맑게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쫙 없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을 바짝 말리면 소금이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를 이루면서 결정이 일어나가지고 붙죠. 예전에 교과서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간장 같은 거 이런 거 간장 종지 같은 데 담아 이런 경우 요즘엔 잘 없나? 간장 같은 거 어떻게 바닥에 흘렸다가 나중에 여름철에 바짝 마르고 나서 보면 네모 모양으로 소금기만 이렇게 쫙 뭐 붙어 있는 그런 모습 보일 때 있는데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라고 화학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 염화 소듐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를 전기를 띈 염소 부분하고 플러스 전기를 띈 이 소듐 나트륨 부분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배열을 일으키면서 물에 녹았다가 굳을 때 어떤 그 형체를 이루면서 규칙적인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세 가지 물질이 소금처럼 염소, 소듐 두 가지 물질이 아니라 세 가지 물질이 독특한 규칙적인 모양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굳으면 그거를 요즘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특이하게 하시는 분은 페로브스카이트에 막 무슨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그 비슷한 물질 같은 걸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무한대의 페로브스카이트를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소금물에 전기 잘 통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맹물에 빠뜨리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바닷물에 빠뜨리거나 국에 빠뜨리면 훨씬 더 고장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짠 국에 빠뜨리지 안에서 말아라.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물이 전기가 훨씬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안에 뭐가 3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전기가 통하기 좋다고 할지도 전기가 안 통하는 걸지도 애매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도 아니고 전기가 잘 안 흐르는 부도체도 아닌 반도체 같은 성질을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페로브스카이트로 실제로 다른 무슨 이런 계산용 반도체를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쪽보다 이걸로 태양 전지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벌써 도전한 지 뭐 한 20년 됐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능한 상한선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론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들면 폴리실리콘 규소로 만들었을 때보다 더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가 더 높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로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또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까 폴리실리콘은 그 돌에서 뽑아낸 물질을 뭐 녹였다가 굳혔다가 뭐 다이아몬드처럼 어떻게 압력을 어떻게 해가지고 뽑아내고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돌과 금속을 녹였다가 굳혔다가 하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뜨거운 과정을 반복해야지 지금의 통상적인 태양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아까 소금하고 비슷한 좀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녹였다가 그거를 물을 말리면서 그냥 좀
소금이 드러나듯이 그 정도만 하면 페로브스카이트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뜨겁게 온도를 올린다고 해도 그냥 물 마를 정도의 온도 100도 200도 뭐 요 사이 정도만 온도만 올리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잘만 들어가면 공정이 굉장히 돈 덜 드는 공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공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도 페로브스카이트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놓고 만들어 보니까 규소로 만드는 이 전통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질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단단한 금속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판한 판때기 모양 딱딱한 그런 금속 판 모양으로 우리가 흔히 태양광 시설이라고 하면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다른 재질이다 보니까 곡선으로 만든다든가 휜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좀 잘 구부러지게 만든다든가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뭐 창문에 붙이기도 쉽고. 라고 보인다는 게 장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이건 좀 환상적인 미래의 꿈이긴 한데 자동차의 겉면을 따라서 다 태양광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자동차를 전기차로 만들어버리면 이 차는 이론상으로 날씨 좋은 데만 다니면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름을 하지 않고 그냥 주차를 해놓으면 햇볕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충전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게 잘만 만들면 반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태양광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을 최대 효율이 달성되기 이전에 효율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요즘 뭐 주식시장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로 기존의 전통적인 태양광하고 페로브스카이트하고 요거를 쌍으로 쓰자라는 발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텐덤 셀이라고 하는데 텐덤은 이제 앞뒤로 이중으로 있다라는 두 장을 뜻이죠. 붙여서. 예. 그래서 위쪽에는 좀 반투명하게 페로브스카이트를 깔아놓고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가 받았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 주파수 그런 색깔의 빛에 특화된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붙이고 그 밑에는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한번 통과해가지고 남은 빛을 받아가지고 전통적인 태양광으로 이게 이제 뭐 요즘 그런 거 광고 문구에서 그런 거 있었죠. 뭐 두 번 타는 뭐 무슨 뭐 보일러.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지지는 약간 태양광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태양광을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효율이 기존 태양광이 효율이 한 20%에서 30% 사이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 거의 3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 텐덤 셀이라고 부릅니다. 텐덤 셀 태양광을 좀 해보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뭐 소규모지만 제품도 좀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광 만드는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쪽이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딴 데도 좀 있었는데 태양광 모듈 사업도 뭐 철수한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충청북도에 태양광 사업하는 곳들이 좀 태양광 그런 제품 만드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곳이 뭐 진천이라든가 충청북도 음성이라든가 이런 데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공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진천 음성은 조금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옆에서 네,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가요? 정재영 님이 네. 들으시다가 이대호님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서 또 라디오 정보센터 기다리고 그러시군요.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를 잠깐 듣고 또 태양광 발전 이야기 또 재밌게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함께 태양광 발전 이야기 이어갑니다. 재밌습니다.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아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질문도 주셨어요. 6460님은 태양광 빛 공해로 보이기도 한다고 아파트 맞은편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되는 그렇죠. 빛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셨거든요. 또 김진희님은 푸른 숲 사이로 태양광 설치가 너무 많아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라고 네. 하는데 지붕은 물론이고 네. 빌딩 옥상도 그렇고 심지어는 막 물 위에도 띄우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거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태양광의 기본 단위가 되는 태양광 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기가 손톱만한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하면 정말 무슨 전자 계산기에 태양광 전지 붙여가지고 뭐 따로 배터리 넣을 필요 없이 햇볕 쬐면 충전된다 이런 것도 가능할 정도로 작게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틈틈이 태양광은 어디든지 붙이기에 사실 좀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파고들기도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여기까지 태양광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뭐 단점처럼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말씀하신 태양광이 빛공해를 일으킨다는 거 이런 거 사실은 태양광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게 이게 뭐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태양광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를 했다. 주변에 보이는 거를 눈부시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네. 그 빛을 흡수해서 쓰지 못하고 튕겨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봤는데 뭔가 번쩍거리고 눈부시다라고 하면 그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셀을 그냥 만들면 사실은 훨씬 더 번쩍번쩍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기가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셀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폴리실리콘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표면을 막 긁든지 뭘 새기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안 반사되게 만듭니다. 최대한 흡수하게. 네, 그래야지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가지고 전기가 많이 생길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돼가지고 더 효율 좋은 태양광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빛공해 이런 거는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좀 그거 방금 마찬가지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묘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금년 6월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라고 하는 제도 중에 제로에너지 건축이라는 네. 게 있거든요.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다라는 규제가 있는데 제로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영어로 ZEB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 굳이 이거를 뭐 ZEB 이런 식으로 읽는 분은 잘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제로에너지 건축물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이 비슷한 규제를 운영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건물은 단열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되게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형태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어떤 등급을 매겨주고 어떤 일정 등급 이상이 될 때만 인정을 하겠다. 이런 게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 듯한 형국이 좀 나온 게 뭐냐면 보통 이런 류의 규제는 좀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에만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사는 집에는 별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한두 사람이 사는 뭐 작은 집에는 그런 게 적용 안 될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어떤 거주 문화를 갖고 있냐면 다들 아파트에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는 듯한 그런 가구별 거주 통계가 나오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파트는 웬만히 다 지으면 뭐 수십 세대 수백 세대가 사는 네. 거대한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 규제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돼버리면 그냥 신축 건물은 누가 사는 집이든 다 적용 대상이 되는 이런 독특한 우리나라 형국을 맞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업계에서는 반대쪽으로 좀 얘기하는 쪽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 건축비가 올라가는데 이거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 더 좋은 거 쓰고 심지어 태양광까지 달아놓고 하면 건축비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거니와 네.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태양광 같은 게 좀 더 속속들이 더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 조금 뭐 근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 되게 예전부터 태양광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본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세계 태양광의 3, 4, 5위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정도가 될 정도로 세계적인 설치된 양으로만 따지면 태양광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이 뭐 중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세계의 태양광 관련된 뭐 장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한다라는 네. 이야기는 중국 업체에 비해서는 좀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중국 업체보다 기술적으로 먼저 시작해서 더 빨리 앞서가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본이 왜 이렇게 좀 약간 꼬였냐 이런 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냐면 뭐 이런 게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만 환경을 고려하는 뭔가를 한다.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걸 할 때 다들 무심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환경과 관련된 거는 일단은 경제적인 거하고는 반대다. 이거는 돈은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마음으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해야 하는 것. 이거는 강제로 좀 밀어붙여야 된다. 돈이 안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적인 거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중국은 태양광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될까 어디에 얼마만큼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돈 벌 수 있을까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챙긴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도 그런 식으로 무심코 많이 생각하잖아요. 뭔가 친환경이다 재생에너지다라고 하면 그건 일단 돈적으로는 손해 보는 걸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이 탄소 중립이 중요하고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고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시대에는 이게 거대한 좀 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지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키워갈지도 좀 잘 생각을 해야지만 뭐 중국 같은 이런 태양광 강국이 모든 걸 다 휩쓸어가는 것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도 세계 10대 태양광 강국인데 우리도 우리 산업을 좀 같은 기회에 키워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이 금년
6월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는데 요거를 좀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의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기술 산업을 좀 더 육성을 해가지고 이걸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커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효율을 높이는 거랑 또 동시에 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박성춘님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은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또 2891님이 태양광 수명 다 하면 재활용이 되는가요? 폐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태양광이 이 수명을 보통 예상을 하기로 20년에서 30년 사이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 네. 2000년대 초반에 설치한 건 이제 서서히 철거해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묘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수명이 20년이다. 어떤 데는 20년이라고 적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태양광 전지는 20년이 지나면 떡 못 쓰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효율이 처음 설치했을 때보다 좀 떨어질 뿐이지 네. 돌아갑니다. 아하. 30년 지나도 뭐 처음 만들었던 출력의 한 7, 80% 정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적절히 정해놓은 시점이 뭐 수명이 25년이다, 뭐 평균 20년이다, 평균 30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특히 과거에 이런 일이 많았는데 태양광 초기에 뭐 효율을 중시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햇빛 많이 받으면 전기 진짜 잘 나온다라고 해서 태양광을 딱 설치해놨는데 뭐 태풍 한번 부니까 태양광이 다 부서져가지고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 버리고.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의 덮여버리고. 무게를 못 견디고 다 무너져 버렸다. 이런 게 초기에 많이 있었거든요. 또 먼지 쌓이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태양광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이 그렇게 바람에 얼마나 잘 견디는 걸 만드느냐, 눈비를 맞았을 때 얼마나 튼튼한 걸 만드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지 같은 게 많이 깔렸을 때 비가 오면 얼마나 금방 이게 씻겨 내려가가지고 굳이 이거 치워주는 거 자주 안 해줘도 되느냐. 자동차 세차할 때 코팅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도 기술이 좀 되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태양광의 수명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20년에서 30년 사이로 보는데 이게 수거를 해가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뭐 주재료인 실리콘만 해도 이게 순수한 실리콘, 폴리실리콘을 걷어들여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리콘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 전기를 뽑아가가지고 전선으로 보내줘야지 그쵸. 우리가 그 전기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광 셀 사이에는 태양광 전지의 그 전지 사이사이에는 전체적으로는 이 전기를 옮겨줄 수 있는 선을 이렇게 말하자면 칠을 해놨어요. 회로처럼.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회로처럼 그림을 그려놨어요. 요거를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로 많이 그렸냐면 예. 보통 은으로 많이 그려놓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뭐 물건을 되게 아낀다. 네. 야 너는 뭐 너 밥그릇을 왜 이렇게 아끼냐? 밥그릇에 금칠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태양광에는 금칠은 아니지만 은칠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은 같은 것도 녹여서 뽑아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나중에 효율 떨어졌을 때 재활용.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반도체 부품들도 그거를 재활용해가지고 안에 있는 금속 원소들을 많이 추출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도 태양광도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폐기하는 시절이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재활용이 많이 성숙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이런 화학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태양광 전지를 만들고 태양광 뭐 이런 모듈을 만들고 패널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이런 공급망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술이 많이 남아 있으면 네. 나중에 그게 폐기할 때 그거를 뜯어와 가지고 야 내가 이거 태양광 만들어 봤는데 요거 요렇게 해체해 가지고 녹이면 재료로 쓸 수 있다라는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남아 있겠죠. 예. 그럼 그거를 재활용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생산하는데 이 공급망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나중에 재활용 기술로도 잘 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래 전망도 네. 우리가 좀 품으면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 발전에서 또 도시 광산으로도 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 기회가 있는 거네요. 와, 재밌게 들었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